때로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한 편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쪽 팔을 잃고 절망에 빠진 12살 소년과 그에게 희망을 선물한 한국의 한 의사.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지금은 26살이 되었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12살이었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아프리카 케냐의 작은 마을 나쿠루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을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우리 가족. 아버지는 농부였고 어머니는 마을의 작은 상점을 운영하셨죠. 저희 집은 빨간 흙벽돌로 지어진 작은 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우리 마을에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깨끗한 물을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행복을 막지는 못했어요. 저에게는 8살 터울의 여동생 아이샤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기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기타였는데 여기저기 긁힌 자국이 있었지만 제게는 보물 같은 존재였어요. 매일 저녁이면 마을 광장에 앉아서 기타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기타를 칠 때면 일손을 멈추고 들어주곤 했어요. 다니엘은 언젠가 큰 음악가가 될 거야. 마을의 촌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그런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는 도시로 나가서 큰 무대에서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학교는 마을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교실 하나에 모든 학년이 함께 수업을 들었지만 선생님은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공부도 곧잘했어요. 특히 수학을 좋아했는데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규칙들이 마치 음악처럼 아름답게 느껴졌거든요. 방학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마을 뒤편 언덕에서 놀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멀리 케냐의 아름다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초록빛 사바나와 저 멀리 보이는 산들, 그리고 하늘을 자유롭게 나는 새들. 그 모든 것이 제게는 한편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친구들과 함께 마을 뒤편 언덕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깊은 절벽이 있었지만 우리는 늘 조심스럽게 놀았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친구 무사가 공을 세게 찼는데 공이 절벽 쪽으로 굴러갔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공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공을 잡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순간 발밑에 돌이 미끄러졌어요. 조심하라는 친구들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다니엘! 다니엘! 친구들의 절규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떨어지면서 바위에 여러 번 부딪혔고 특히 오른팔에 심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깜깜해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저는 마을의 작은 진료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제 오른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손목 아래 부분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니엘. 다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걸.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늦었단다, 다니엘. 손을 다시 붙일 수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의 촌장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큰 병원으로 데려가야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게야.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밤새 고민하시다가 결국 농장을 팔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부족했어요. 결국 저는 그 작은 진료소에서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은조구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오른손은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힘내보자, 다니엘. 우리가 있잖아. 가족들이 위로해 주었지만 저는 점점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어요.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일상생활이었습니다. 오른손으로 글을 쓸 수도, 그림을 그릴 수도 없었어요. 친구들과 축구를 할 수도 없었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기타 연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며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싫었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싫었어요. 방 한구석에 놓인 기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도 만나기 싫었어요. 다니엘, 우리랑 같이 놀자. 싫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대답하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어머니는 매일 제 곁에 앉아서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하단다. 그날 너를 잃을 뻔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하지만 저는 그 말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꿈도 희망도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아버지도 저를 위로하려고 애쓰셨어요. 다니엘아, 사람은 두 팔이 전부가 아니야. 너에게는 머리가 있고 마음이 있잖아.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아무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절망 속에서 보낸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다니엘, 한국에서 의료봉사단이 왔단다. 너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네. 아버지의 말에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려 했지만 잃어버린 팔을 되돌려 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김정한 박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안녕, 다니엘. 나는 김정한이야. 박사님은 제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제 왼손을 잡으셨습니다. 다른 어른들처럼 동정어린 눈빛이 아니라 마치 저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었어요. 혹시 기타 치는 걸 좋아하니? 네, 좋아했어요. 예전에는요. 그럼 다시 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니?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제게는 한쪽 팔밖에 없거든요. 그때 박사님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니엘,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단다. 다만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야. 박사님은 저에게 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지금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때는 절망 속에 있었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지.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느껴보았습니다. 박사님은 다음날 놀라운 것을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신기한 물건이었어요. 이건 3D 프린팅으로 만든 특별한 의수야. 너의 몸의 움직임에 반응해서 작동할 수 있단다. 한국의 기술진들과 비영리 단체가 함께 개발한 기술이야. 박사님이 보여주신 의수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손가락들이 간단하지만 신기하게 움직였어요. 복잡한 전자장치는 없었지만 케이블과 힌지로 연결된 구조가 매우 정교해 보였습니다. 다니엘아, 사실 이 의수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특별한 모델이야.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지. 다행히 한국의 사회복지재단과 3D 프린팅 기술 회사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네가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단다. 정말요? 그럼 제가 정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 기관에서 함께 나서서 너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있어.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새로운 의수를 제공할 수 있어.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처음으로 가슴에 희망이라는 게 다시 싹트기 시작했어요. 박사님은 의수의 작동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이 의수는 기계식 구조로 되어 있어. 너의 손목과 팔의 움직임을 케이블과 힌지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이지. 전기가 필요하지 않아서 여기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 수술을 해야 하나요? 아니야, 전혀 수술이 필요 없어. 너의 팔에 소켓을 씌우고 벨크로로 고정하기만 하면 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식이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어. 그래도 해볼 수 있겠니?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이라는 게 이런 느낌인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박사님은 저에게 놀라운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먼저 네 팔을 정확히 측정해야 해. 이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서 말이야. 박사님이 특별한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꺼내셨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측정 도구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팔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할 거야. 이 데이터가 한국으로 전송되면 기술진들이 너에게 딱 맞는 소켓을 만들 수 있어. 신기한 과정이었어요. 박사님은 제 팔을 여러 각도에서 꼼꼼히 촬영하셨습니다. 절단 부위의 정확한 크기와 모양, 남은 팔의 길이와 둘레까지 모든 것이 스마트폰을 통해 기록되었어요. 이 데이터가 한국의 기술센터로 전송되면 전문가들이 너의 팔에 딱 맞는 소켓과 의수를 디자인할 거야. 그리고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완성본을 여기로 보내주지. 의수 착용 전날 밤, 박사님이 제 침대 옆에 앉아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다니엘, 나도 어릴 때 꿈이 있었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고 싶다는 꿈 말이야. 그 꿈 때문에 의사가 되었고, 이렇게 너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단다. 박사님의 꿈이 저를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너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될 거야. 의수 착용 당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박사님을 기다렸습니다. 박사님이 한국에서 온 소포를 들고 오셨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제 팔에 딱 맞게 제작된 의수가 들어 있었어요. 다니엘, 혹시 무섭니? 아니요, 박사님. 수술이 없다고 하니까 안심이 돼요. 그렇지. 의수 착용은 정말 간단해. 팔에 소켓을 씌우고 벨크로로 고정하기만 하면 돼. 아프지도 않고 금방 할 수 있어. 자, 다니엘. 이제 내 새로운 손을 만나볼까? 박사님이 상자에서 의수를 꺼내셨습니다. 제 팔 크기에 딱 맞게 만들어진 소켓과 그 위에 연결된 기계식 손가락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이제 팔에 끼워보자. 박사님이 소켓을 제 팔에 조심스럽게 씌우셨습니다. 정말 딱 맞았어요. 그리고 벨크로 스트랩으로 단단히 고정해 주셨습니다. 아프지 않니? 전혀 안 아파요. 조금 불편한데 참을 만해요. 회복 기간 없이 바로 연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매일 저와 함께 재활 훈련을 하셨어요. 다니엘, 의수를 착용한 후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해. 처음에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자라면서 몸이 커지면 새로운 의수를 다시 만들어줄 수 있어. 이제 천천히 시작해보자. 다니엘, 손목을 구부려봐. 그러면 케이블이 당겨지면서 손가락들이 움직일 거야. 박사님의 말씀에 따라 손목을 구부려 봤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의수 손가락들이 천천히 구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움직여요.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 오른손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잡으려고 하면 손가락들이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았고 힘 조절도 어려웠어요.
괜찮아, 다니엘. 누구나 처음에는 그래. 기계식 의수는 섬세한 조절보다는 기본적인 주기와 표기에 특화되어 있어. 천천히 익숙해지면 될 거야. 박사님은 침착하고 다정하게 저를 지도해 주셨어요. 매일 같은 동작을 수백 번씩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좌절스러워서 울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박사님이 항상 곁에서 격려해 주셨어요. 다니엘, 포기하지 마. 너는 분명 해낼 수 있어. 나는 네가 가진 가능성을 믿어. 천천히, 다니엘. 서두르지 마. 손목의 움직임으로 손가락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해. 일주일 후에는 연필을 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다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다니엘아, 정말 잘했어. 어머니가 제가 쓴 첫 글자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2주일 후에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입까지 가져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3주 후에는 더 정교한 동작들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단추를 끼우고 신발끈을 묶고 심지어 작은 구슬도 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다니엘, 이제 기타를 한번 잡아볼까? 박사님이 제 낡은 기타를 가져오셨어요. 2달 넘게 보지 못했던 기타였습니다. 기타를 다시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기타를 잡았습니다. 왼손으로는 넥을 잡고 의수인 오른손으로는 조심스럽게 현을 튕겨보았어요. 팅 하고 기타 줄이 튕기는 소리가 났어요. 비록 예전만큼 정교한 연주를 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기타를 칠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라, 도, 미, 파, 솔. 간단한 선율이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도요. 박사님도 눈시울을 붉히시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다니엘,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앞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너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박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요. 박사님은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공부를 열심히 하거라. 언젠가 네가 원한다면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야. 한국에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 네, 박사님. 꼭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언젠가 박사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거라. 그리고 기억해라. 너의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박사님이 떠나시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그렇게 박사님과의 첫 번째 만남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14년 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 박사님이 떠나신 후 저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의수 덕분에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고 기타도 칠 수 있게 되어서 음악에 대한 꿈도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박사님처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모든 과목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어요. 특히 생물학과 화학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인체의 신비로운 구조와 생명을 구하는 의학의 원리를 배울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다니엘,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박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케냐 전국 학력평가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다니엘, 한국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제공한다는 편지가 왔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편지를 받아보니 정말이었어요.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아프리카 우수 학생들을 위한 전액 장학금 프로그램에 제가 선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꿈만 같았어요. 정말로 한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21살이 된 저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본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높은 빌딩들과 첨단 기술들,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한 모든 것들이 경이로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고 의학도 배우고 때로는 밤을 새우며 공부했어요. 의수 때문에 실험을 할 때 조금 불편하기도 했지만 이미 5년 넘게 사용해온 터라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대학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해부학 수업이었어요. 처음 인체를 해부할 때는 떨렸지만 생명의 신비로운 구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너는 정말 열정적이구나, 다니엘. 교수님들도 저의 열의를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있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4년을 마치고 저는 의과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활의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신체적 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에 진학할 때 저는 특별한 연구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6살이 된 저는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논문 주제는 저비용 3D 프린팅 의수의 기능성 개선을 통한 아프리카 아동 재활 효과 연구였어요. 박사학위를 받은 후 저는 대학교의 연구실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다니엘, 새로운 지도교수를 소개해 줄게. 재활의학 분야의 권위자시지. 연구실 담당자가 그렇게 말하며 저를 한 교수의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교수님, 새로운 박사 후 연구원 다니엘입니다. 문이 열리고 한 분이 돌아보셨는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시더니 똑같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다니엘? 설마 케냐의 그 다니엘인가? 김정환 박사님? 1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박사님의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도 많이 자랐지만 박사님은 금세 저를 알아보셨어요. 정말 다니엘이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박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박사님, 정말 박사님이신가요? 꿈 같아요. 저는 감격스러워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정말 다니엘이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박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박사님,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박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다니엘. 이 모든 건 내가 해낸 일이야. 나는 단지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이고. 박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오후, 박사님과 저는 대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서 지난 14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니엘, 내가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 하지만 설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 저도요, 박사님. 사실 박사님을 찾아뵙고 싶었지만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내 연구 주제가 3D 프린팅 의수라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이구나. 네, 박사님이 저에게 선물해 주신 그 의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요. 박사님이 제 의수를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의수 아직도 잘 쓰고 있구나. 네, 중간에 몇 번 새로 만들긴 했지만요. 이제는 제 몸의 일부 같아요. 다니엘, 내가 이렇게 성장해 준 것만으로도 이미 내게 가장 큰 보답이란다.
박사님의 그 말씀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박사님, 앞으로 제가 박사님과 함께 연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우리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박사님은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박사님의 가족들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여보, 이 친구가 바로 제가 늘 이야기했던 케냐의 다니엘이에요. 박사님이 부인분께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정말이요? 여보가 늘 자랑하던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군요. 저녁 식사 후 박사님은 저에게 기타를 가져와 주셨어요. 다니엘, 아직도 기타 치니? 네, 박사님.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쳐요. 그럼 한 곡 들려줄 수 있을까? 저는 기타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능숙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박사님 가족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 다니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이자 음악가가 되다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15년 전 절망에 빠져있던 12살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다니엘아, 괜찮아. 너는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다음 날부터 저는 박사님과 함께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개선된 3D 프린팅 의수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다니엘, 네가 직접 경험한 것들이 이 연구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네, 박사님.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의수를 만들고 싶어요. 연구실에서 일하며 박사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박사님은 15년 전과 똑같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어느 날 박사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다니엘,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니? 있어요, 박사님. 언젠가는 케냐로 돌아가서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개발한 의수 기술을 가지고 가서 직접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겠네. 네, 그게 제 꿈이에요. 몇 달 후 우리의 연구가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기존보다 더 가볍고 내구성이 좋으며 착용감도 훨씬 개선된 새로운 의수를 개발했어요. 다니엘, 이번 연구 성과를 국제학회에서 발표해보는 게 어떨까? 정말요? 제가 발표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네가 가장 적임자야. 어느 여름 저는 생애 첫 국제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제목은 당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3D 프린팅 의수 기술 개선 사례였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의료진들이 저에게 다가와 관심을 표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연구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연구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박사님과 함께 학회장 근처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니엘,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어. 네가 이렇게 자신 있게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박사님 덕분이에요. 박사님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다니엘, 내가 내게 준 건 작은 도구 하나였을 뿐이야. 그 도구로 이 모든 것을 이뤄낸 건 너의 의지와 노력이었어. 그때 박사님이 문득 멈춰 서시며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사실 나도 그때 너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단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힘을, 그리고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네가 있어서 내 의사로서의 삶이 더욱 의미 있어졌어. 고맙다, 다니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연결이 있다는 것을.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난 우리는 이제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 함께 꿈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한쪽 팔을 잃고 모든 희망을 포기했던 12살 소년. 다니엘에게 김정한 박사의 도움은 단순히 의수 하나를 선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을 되찾게 해준 희망이었고, 더 나아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15년 후 의사가 되어 스승과 제자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도움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미를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 그리고 받은 도움을 다시 다른 이에게 전할 때 그 의미는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김정한 박사와 다니엘 같은 만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따뜻한 마음이 만나 만들어내는 작은 기적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희망과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있다면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소감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도 울림창고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